당시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군에 포위된 채 거의 200일 넘게 결사항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오랜 전투에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프랑스군의 패배 소식에 사기도 크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잔다르크가 투입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잔다르크가 참전한 첫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승리하나요? 네. 전투를 할 수 있어? 물론 나중에 그려진 상당히 미화된 그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잔다르크는 갑옷을 입고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서 깃발을 흔들며 프랑스군에게 전진 또는 공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3일간 거의 매일 잉글랜드군과 전투를 벌여서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우와. 마침내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들어간 지 9일째가 되던 날, 오를레앙 성을 반년 넘게 포위하고 있던 잉글랜드 군이 철수. 어떻게 그거 근데 됐지 그 갑자기? 잔다르크의 역할이 진짜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고 지휘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략가였나? 물론 잉글랜드가 이렇게 200일 넘게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다가 포위를 푼 게 반드시 잔다르크 때문이다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추측해 보건대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보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도 아니고 끊임없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급이 6개월 이상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를레앙에서의 승리는 프랑스의 엄청난 희망의 불씨를 지핍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제 잔다르크가 정말로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에서는 잔다르크를 살아있는 성녀로, 그래서 오를레앙의 성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리가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와서 그녀를 만지거나 심지어는 그녀가 타고 있는 말을 만지려 했다. 이 오를레앙에서의 승리는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잔다르크를 둘러싼 온갖 신화가 그래서 창조되고요. 와. 보통 이런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신화가 뭐죠? 출생에 대한 그렇죠. 출생에 관한 아래서- 창조 신화. 아래서 나왔건 네.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예. 되었건 누구는 뒤꿈치에서 나왔건 잔다르크도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잔다르크가 오랫동안 양치기를 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거나 양에서 태어났다고. 양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잔다르크를 신기해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기적의 소녀라고 여겼지만 그럼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갑자기 웬 시골 출신의 소녀가 나타나서 프랑스 군을 이끌더니 잉글랜드 군을 무찔렀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공작은 헨리 5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악마의 추종자가 나쁜 주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즉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성녀가 아니라 정반대, 즉 마녀로 간주하게 됩니다. 와. 성녀와 마녀가 이렇게 쉽게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아, 그 당시에 좀 그러는 시대였나 본데요. 중세 시대에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나
마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신이 프랑스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거머쥔 소녀가 등장한 겁니다. 만일 잔다르크의 말이 맞다면 신앙. 신이 편들어주고 있는 프랑스에 맞서는 잉글랜드는 뭐가 될까요? 악마. 그렇죠. 그러면 잉글랜드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다. 제가 악마다. 그렇죠.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잔다르크가 들었다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야. 자기가 지어낸 환상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목소리라고 주장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잉글랜드 셰익스피어 있잖아요. 그 헨리 6세라는 역사 소설에서 썼어요. 정다크에 대해서. 그래서 저주를 내리는 치명적인 마녀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신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는 중세 세계관에서 신이 성녀를 보내 프랑스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프랑스 군대의 사령관을 맡은 것도 아니고 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현대 역사가들은 군의 사기를 가장 크게 높였다. 그 때문에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또 칼이나 무기를 써서 직접 적들의 목을 베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 잔다르크는 전투에 꼭 깃발을 들고 나갔고 이 깃발을 흔들면서 전투 선봉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다르크가 전투에 참전해서 이제 승리의 여신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와. 자, 오를레앙 전투 이후에도 승리를 이끌면서 잉글랜드에 빼앗겼던 여러 도시들을 탈환하는 데 잔다르크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파리? 파리? 아닙니다. 바로 오를레앙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 랭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저기를 목표로 삼은 이유는 뭐예요? 네, 랭스는 프랑스 왕국에서 국왕이 전통적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즉 랭스에는 유서 깊은 대성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대관식을 해야만 백성들에게 프랑스 왕의 정통성과 이 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게 관례였구나. 그래서 거의 프랑스의 모든 왕들, 한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왕이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때문에 잔다르크는 왕세자 샤를 7세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이제 샤를 7세를 모시고 잔다르크는 저 북쪽 랭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랭스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부르고뉴파. 그쵸, 부르고뉴파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랭스까지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1429년 6월에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함께 군대를 꾸려서 랭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넘어갔던 그리고 부르고뉴에 넘어갔던 여러 도시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왕세자 샤를 편으로 돌아섭니다. 트로아라는 곳도 지도에 보이는 이 트로아 성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트로아 성 앞에서 잔다르크는 트로아의 시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충성스런 프랑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 샤를 국왕에게 나오라. 그대들 앞에 생명을 걸고 말하노니 거룩한 왕국에 이미 속하거나 앞으로 속하게 될 모든 도시에 우리가 들어가 선하고 확실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누가 막아서더라도 소용없다. 편지에서 굉장한 확신이 느껴지죠. 네. 편지를 본 트로아의 주민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샤를 7세의 군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결국 성문을 열고 왕을 받아들입니다. 와. 그리고 랭스를 출발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나서 잔다르크 일행은 드디어
랭스에 도착합니다. 랭스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맞서 싸웠을까요? 아니요, 안 싸웠어요. 그렇죠. 문을 활짝 열고 왕 일행을 맞이합니다. 즉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샤를 7세는 랭스에 입성했습니다. 대관식 내내 잔다르크는 이렇게 깃발을 들고 샤를 7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녀로서 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증인이자 수호자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샤를 7세는 왕세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식으로 프랑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왕위 계승권을 잃고 위기에 몰렸던 왕세자가 어떻게 됐어요? 잔다르크 덕분에 신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을 인도한 잔다르크의 명성도 절정에 달합니다.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왕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 또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프랑스 전역에서 잔다르크를 성녀로 숭배합니다. 그럼 완전 상징적인 존재가 됐네. 그런데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와 볼까요? 프랑스에는 2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간단하게. 헨리 6세, 깐난하게 헨리 6세. 그리고 이제 샤를 대관식을 7세. 거친 샤르르 7세입니다. 잔다르크가 지지하는 샤르르 7세,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헨리 6세. 이 2명의 왕을 두고 프랑스가 둘로 쪼개진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잔다르크가 활약을 하나요? 그렇죠. 잔다르크는 이번엔 샤르르 7세 왕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잉글랜드가 차지한 프랑스의 파리를 되찾기로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죠. 아닙니다. 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웬일이지? 자, 군대를 이끌고 파리로 돌진했지만 잔다르크는 부상만 당한 채 퇴각합니다. 잔다르크의 첫 번째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잔다르크의 전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연달아 패배를 거듭합니다. 왜였을까요?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대관식 이후에 사실 전투를 계속 이어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누가요? 프랑스. 왕 왜요? 샤를 7세가 원래 유약하기도 했고 다른 방식, 다른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냥 소규모의 병력만을 지원했던 겁니다. 바로 다음 해 봄에 잔다르크에게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더 이상 귀에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이 사건은 꽁피에뉴라는 성에서 일어납니다. 꽁피에뉴가 적들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걸 들은 잔다르크가 소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꽁피에뉴로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만만치가 않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던 잔다르크는 이제 적에게 쫓겨서 다시 성 안으로 후퇴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꽁피에뉴 성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꽁피에뉴 성의 지휘관이 성문을 잠궈버립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잔다르크를 사로잡은 건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프랑스의 부르고뉴파였습니다. 잉글랜드와 손을 잡은 부르고뉴파는 프랑스 왕 샤를 7세가 아닌 잉글랜드가 내세우는 헨리 6세를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샤를 7세와 잔다르크가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잔다르크가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자 프랑스의 왕 샤를 7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사실 샤를 7세는 굉장히 유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제 왕도 됐고
이 정도면 됐다. 손절. 손절. 오, 정답. 방송을 몰랐어, 맞는지 몰랐어. 그지. 뭐라 그러려 그랬죠. 아니 나 너무 쉬운 답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샤를 7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손절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도움 다 받아놓고. 그렇죠. 그래 장 2세였으면은 어떻게든 구해냈을 거라고. 장 2세. 좋은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착하잖아요.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본인이 국왕되는 것도 다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잔다르크가 몇 달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샤를 7세는 배은망덕하게도 아무런 석방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왕뿐만이 아닌 잔다르크 빼고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문도 닫지. 내 자리보다 너무 신격화되면 그렇지, 또 그렇지. 맞아, 맞아. 질투했구나. 질투한 거야. 근데 왜 그런 이유인 건가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란 게 좀 그렇잖아요. 당시 샤를 7세는 잉글랜드와 동맹하고 있던 부르고뉴파와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즉 부르고뉴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입장에서는 침략자인 잉글랜드나 그들과 손을 잡은 부르고뉴나 다 똑같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다르크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샤를 7세에게는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즉 잔다르크가 너무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잔다르크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대로 움직이려 했던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질투죠. 질투에서 이제 시작은 질투겠죠. 질투일 것 같아, 질투. 샤를 7세는 이제 왕세자 때부터 정통성을 의심받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잔다르크가 갑자기 등장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추앙을 받는, 성녀로 추앙받는 상황. 아마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더 많은 사람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그리 달가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프랑스 왕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잔다르크를 구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잔다르크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잉글랜드 왕은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즉 부르고뉴파에게 우리가 몸값을 지불하니 잔다르크를 넘겨라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결국 1430년 11월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군에게 팔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적국의 소나기에 이제 떨어진 거네요. 네, 이때 거래되었던 이 몸값의 금액이 1만 리브르, 지금으로 치면 한 50억을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줬죠. 이 돈을 주고 잉글랜드는 부르고뉴파로부터 잔다르크의 신병을 사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다르크? 악마잖아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사기를 저하시켜야죠. 프랑스 사기를. 니네가 믿고 있던 이 신격이라는 이 신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은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이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뭐 이런 것처럼 네. 사기를 확 떨어뜨리겠지. 프랑스인들에게 성녀로 인정받던 잔을 이제 악마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를 교회에 넘겨 이단 재판을 받게 합니다. 즉 신이 프랑스의 편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편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잔다르크는 이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르망디 루앙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루앙에서 잔다르크는 쇠사슬에 묶인 채 루앙성에 있는 높은 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실루엣 씨, 그 잔다르크에게 어떤 대우도 아무것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때? 근데 저 때 잔다르크가 너무 힘들었대요. 물 한 바가지에다가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젤을? 하더라고요. 젤을 타서 그거를 줬다고 젤을? 하더라고요. 쟤는 왜 타? 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죗값이라고 회계하는 값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밥으로 줬다고.